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기억은 흐려지고 생각은 사라진다. 머리를 믿지 말고 손을 믿어라.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명언인데요. 스마트 기기의 발달에도 직접 손으로 글을 적으며 기록의 즐거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오늘은 스스로를 문구인이라고 칭하는 김규림 작가와 얘기 나누는 특별한 시간 마련했습니다. 월요일 책 읽는 시간이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주경야독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작은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결심한 각오, 결심, 내용 문자 받고 있는데요. 추첨을 통해 평소보다 많은 분들께 3만 원 상당의 외식 배달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국회가 그야말로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1월 임시국회가 문을 연 지 오늘로 8일째 접어들었지만 아직까지 본회의 한 번 열리지 않았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민주당은 임시국회를 소집하면서 지난해 말 사라진 일물 법안을 처리하고 북한 무인기 사태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질의, 그리고 이태원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세 가지 현안은 그 어느 것 하나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본회의 소집권을 갖고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은 동남아 순방 중이고, 본회의 개의에 합의해야 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윤석열 대통령 순방길에 동행하고 있다는 건데요. 해외 출장에 나선 여야 의원들도 4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일정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외유성 출장이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상임위 일정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을 지우기 어려운데요. 민생 현안이 계속해서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 우리는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 걸까요? 1월 임시국회 회기는 다음 달 7일까지인데요. 국회가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시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어쨌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연일 경제 행보를 이어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이 현지 시간 15일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아랍에미리트에 한국에 대한 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0조 원 정도의 투자가 결정이 됐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로 이 300억 달러 투자를 결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이 사실을 이제 밝히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는 원전과 방산, 수소, 태양광 에너지 분야의 전략적 협력으로 그 진가가 확인이 되고 군사와 문화 분야의 다양한 교류와 협력으로 그 의미가 입증될 것이다 라고 쓰기도 했는데요. 이 순방 사흘째에도 경제 외교 행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중동의 에너지 분야 최대 행사인 아부다비 지속가능성 주간 개막식에 이 모하마드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바라카 원전 3호기 가동되는 이제 현장에 가서 또 이제 여기서도 이제 행사를 가졌고, 그다음에 양국 주요 기업인들이 모이는 이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을 해서 경제 협력 비전을 제시할 예정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투자 양해각서라고 할지라도 40조 원 규모 보면 상당한 거잖아요. 뭐 역대 최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투자 양해각서는 이게 지금 투자하겠다 이것보다는 투자를 약속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뭐 구속력이나 이런 거는 없는 것이고 예. 실질적인 어떤 본 계약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서로 간의 뭐 의사를 확인하는 그러한 정도의 MOU인데, 사실 역대 정부에서 이제 뭐 아랍에미리트 포함해서 다양한 국가들하고 MOU를 많이 맺었습니다. 네. 근데 항상 이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 맺은 내용을 실질적인 어떤 투자와 어떤 실제 계약, 뭐 사업 이런 것들로 연결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또 국가적 역량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역량을 또 우리가 또 발휘하는 것인지도 주목을 해봐야 되겠죠. 네, 그 부분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에 파병된 아크 부대를 찾아가서 장병들을 격려했는데 이 자리에서 한 말이 좀 논란이 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크 부대에 찾아서 장병들을 격려하는 과정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형제 국가인 아랍에미리트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다.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그러니까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이다. 그래서 우리와 아랍에미리트가 매우 유사한 입장에 있다라는 거였는데요. 이 대목에 대한 이제 좀 비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이 발언을 두고 외교 참사다, 이 당장 멈춰라 이렇게 주장을 했고, 이 국군 통수권자로서 해외에서 고생하는 장병을 격려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란을 대한민국 적으로 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매우 위험천만한 발언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상당히 이제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네. 일단 논란이 되니까 외교부 당국자가 해명을 했습니다. 현지에서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는 아크 부대 장병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한 말이고, 아크 부대는 비전투병이다. 그래서 아랍에미리트 군에 대한 교육과 훈련, 이 유사시에 우리 국민 보호 등을 주요 임무로 하는 것에서 원칙적으로 이란이 적이라든지 이런 발언이 과대 해석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 지난번에 동남아 순방하고는 달리 이번에는 공개적인 행보를 계속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 이제 아크 부대 여군들을 따로 만나서 군복 입은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자랑스럽고 든든하다라고 격려를 했다고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아크 부대에서 식당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이렇게 좀 돌면서 장병들하고 일일이 악수를 하기도 하고 노고를 격려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발언이 보도가 많이 됐는데, 네. 길리 슈트라고 있습니다. 이제 주로 저격수들이 이제 위장을 위해서 입는 이렇게 털실이 달린 것 같은 옷이에요. 예. 근데 그 옷을 입은 장병에게 다가가서 덥지 않느냐, 이거 낙타들이 좋아할 것 같다, 이렇게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고, 여기가 이제 지형이 사막지대지 않습니까? 네. 여기 사막여우가 많이 사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는데, 네. 옆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별걸 다 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건희 여사가 저는 이제 주로 동물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의 모친 이 셰이카 파티마 빈트 무바라크 알 케트비 여사 초청 만찬에 참석했다. 이것도 대통령실이 일정을 밝혔는데, 이 파티마 여사는 이 아랍에미리트의 초대 대통령, 이 셰이크 자이드 빈 술탄 알 나흐얀 전 대통령의 부인이기 때문에 이게 뭐 네. 옛날 말로 하면은 일종의 이제 뭐 국모 같은 느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거는. 그렇습니다. 상당히 네. 중요한 일정을 수행을 한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만수르로 많이 알고 있는 이제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 부총리 겸 대통령실 장관이 있습니다. 이 프리미어리그의 맨체스터 시티 구단주로 많이 네. 회자가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적으로는 세계 최고의 어떤 부호처럼, 갑부처럼 이제 네. 이렇게 많이 얘기가 됐는데, 실제로는 더 부자인 사람도 중동에 많은데, 아무튼 이 사람도 만나서 대화를 나눴다고 하고, 또 이제 아랍에미리트의 문화청소년부 장관과 환담을 하면서 책과 뭐 이 한류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까? 외교부가 지난 15일에 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비속어 발언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처음 보도한 MBC를 상대로 해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했다라는 게 이제 좀 늦게 알려졌습니다. 네. 원고는 박진 외교부 장관으로 돼 있다고 하고요. 피고가 박성재 문화방송 대표이사로 돼 있다고 하는데, 이게 좀 법적 쟁점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발언을 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이 보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당사자라고 한다면, 그 피해를 주장한다면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이지 않느냐. 그런데 왜 그러네요. 외교부가 네. 그렇죠. 외교부가 소송을 하느냐. 이게 원고 적격성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외교부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우리 외교의 핵심 축인 한미 관계를 총괄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MBC 보도에 의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 그렇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 적격성을 외교부가 가진다.
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러한 주장이 이제 인정이 되느냐 앞으로 이제 재판을 과정에서 봐야 될 텐데 인정이 안 되면 이게 뭐 각하가 되거나 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 본안 소송으로 가게 되면은 그럼 그 다음에는 MBC 보도를 허위 왜곡 보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진행이 될 텐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정확하게 어떤 발언을 한 것이냐 이게 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 보도, 뭐 왜곡 보도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 아마 이 소송 자체가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될 것이다 이렇게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법률적으로는 정확하게 개념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대통령하고 국가의 국익 문제하고는 이게 명예훼손 소송에서는 별개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도 싶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같은 거라고 인식하는 게 이게 맞는 건지 이게 법률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이제 사실 이제 그래서 이제 정정 보도를 청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언론중재위에서 이제 반론 보도도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네. 그 다음 수순으로 이제 법으로 간 건데 쟁점이 분명히 되는 것 같아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해야 되는 거냐, 외교부가 해야 되는 거냐. 근데 요거 이제 어쨌든 재판부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 쟁점부터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게 해소가 되더라도 네. 참 쉽지 않은 소송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번에 순방에는 통 크게 MBC 동행을 허락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또 소송을 제기하니까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또다시 소환을 통보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 측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달 27일, 30일 이렇게 좀 날짜가 검찰 측에서 통보가 됐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설 연휴 이후에 설 연휴 이후 1월 내에 조사를 받으십시오라고 설 연휴 전에 검찰이 이제 밝힌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검찰은 일단 배임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겨누고 있는 걸로 지금 해석이 되는데요. 뭐 핵심 뭐 혐의 다 뭐 언론 보도 통해서 지금까지 이제 들으셨듯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이 당시에 성남시장으로 재임했던 이재명 대표를 등에 업고 대장동 개발 그리고 위례신도시 개발 등과 관련돼서 민간업자들하고 유착을 했는데 이 과정에 이재명 대표가 개입을 했거나 최소한 무기한 거 아니냐. 이거를 이제 검찰은 조사를 하겠다라는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또 쟁점이 되는 게 이 화천대유에 이제 이 들어있는 천화동인 1호 뭐 실소유주 이른바 이제 그분이 이재명 대표냐. 이것도 지금 뭐 여러모로 이제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김용 전 부원장, 정진상 전 실장 등의 이 측근들이 선거 자금 등의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들에게 받은 이른바 이제 뒷돈이 이재명 대표에게 흘러갔는지 이것도 규명 대상이 될 텐데요. 일단 그동안 이재명 대표는 이런 주요 혐의들에 대해서 자신과는 관계가 없고 천화동인 1호에 숨겨진 지분 주인도 소위 말하는 정영학 녹취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바와 같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반박을 해왔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정치자금법이나 뇌물죄와 관련돼 있는 언급은 없었던 거죠? 검찰에서. 일단 보도에는 그런 내용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사실 조사가 이루어지는가. 이게 사실 오히려 더 핵심적인 내용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돈이 그렇습니다. 건네졌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번에는 소환이 좀 사전에 조율이 됐습니까? 민주당 반응 보면 안 된 것 같은데. 그렇죠. 민주당은 상당히 또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검찰이 소환 조사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고 이게 그 내용이 그대로 뭐 보도가 됐다. 그러니까 마치 조율이 다 된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반응입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출석을 하는 거냐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결정을 할 것이다. 라고 더불어민주당은 반응을 했고요. 네.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오늘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민주당이 내일 이제 의원총회를 연다고 하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도 당 총의를 모을 예정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상당히 정치권에서 좀 쟁점이 또 되겠죠. 일단 오늘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서 검찰 소환 통보에 말로만 당당함이 아닌 실제 조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라면서 특권으로 사법의 정의를 피해볼 생각은 이제 접어두길 바란다라고 논평을 또 내놨는데 네. 이른바 이제 방탄 공세 이런 것들을 앞으로도 이제 할 것이다 이런 예고편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소환과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 참석을 위해서 이동하는 과정에 기자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일종의 정치 보복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 사안은 사적 보복 프레임이 성립되지 않는 구조이다. 성남시에서 있었던 지역 토착 비리 범죄 혐의로 통상적인 범죄 수사와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맥락에 맞지 않는 공허한 음모론이나 다수당의 힘자랑 뒤에 숨을 단계는 오래전에 지났다. 이젠 팩트와 증거로 말해야 된다. 이렇게도 주장을 했고요.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귀국과 관련돼서
민주당 일각에서 뭔가 이 검찰하고의 나름대로의 어떤 뭐 거래나 이런 게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도 범죄인이 수사받다가 해외에 도피하면 최선을 다해서 잡아와야 하는 게 국가의 임무이다.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깡패 잡아오는 배우가 아니라 깡패 배우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이것도 상당히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건사의 발언에 좀 가까운 거 아닌가 또 싶기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사 담당자가 지금 하는 주장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사실 법무부 장관은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수사에 대한 뭐 이런 내용 파악이나 권한을 가지고 있을 테지만 구체적인 어떤 수사에 대해서 지시를 하거나 그것에 개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한 입장에서 이 수사의 내용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평을 하는 것은 사실 저 같은 평론가들이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발언을 하면 늘 정치적 논란이 뒤따를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지속되면 한동안 법무부 장관에게도 사실 이 법무부의 업무 수행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이 처음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러는 것인지 나름의 노림수가 있는 것인지 원래 그런 것인지 뭐 앞으로도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네. 뭐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내일 국내로 들어올 예정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왜 이렇게 예민하게 트집 잡느냐 뭐 이렇게 이제 한 장관이 얘기를 했는데 내일 들어오면 아마 이 큰 뉴스가 될 것 같아서 들어오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와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난주에 일제강제징용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풀겠다 이런 방안을 공식화했는데요. 오늘 한일 외교당국이 대면 협의에 나섰어요. 그렇습니다. 외교부의 아시아 태평양 국장이 일본의 외무성에서 후나코시 다케이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하고 국장급 협의를 개최를 한 건데요. 이게 그러니까 지난 12일에 정부가 공개 토론회를 통해서 제시한 이른바 이제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해서 국장급 협의까지 진행을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상당히 양국 간의 논의가 속도가 붙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이제 쟁점이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일단 공개 토론회 당시에 피해자 측이 정부 해결안에 좀 반발을 한 그런 상황이고 국내 여론에서도 아직 높은 공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안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정부 측은 일본의 입장 진전이 필요하다. 이 점을 아마 일본 측에 전달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이는데요. 일단 일본 반응이 좀 일본 언론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제 감지가 되고 있는데 일단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피고 기업의 배상금 반환을 그러니까 피해자들에게 일단 변제를 하면 그 돈을 일본 기업에게 받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구상권을 행사해서 받아내야 되는 것인데 이 구상권을 포기하면 일본 기업의 기여를 허용하는 방안이 일본 정부 내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상권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로서는 그것도 이제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인데. 전범 기업이 배상금을 내지 않는다는 의미니까 포기하면. 그렇죠. 근데 여기에 더해가지고 이런 이제 구상권을 포기할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포기하더라도 기금에 전범 기업들이 참여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다. 다른 기업들이 참여할 것이다. 유관하지만 전범 기업 당사자들이 아닌 그런 기업들이 돈 낼 거다. 이런 일본 언론들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쟁점이 일본 정부가 그러면 과거사 관련돼서 어느 정도로 사죄 입장을 재확인할 거냐. 이게 이제 쟁점인데 일본 정부가 과거에 1995년에 무라야마 다마 때부터 계속 재확인해온 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통절한 반성과 사죄라는 문구인데 이게 여러 차례 이제 재확인됐지만 이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것이 유력한 절충점이다라는 게 우리 입장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이것도 사실은 뭐 불충분한 내용인데 일본의 또 정치적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관철될지도 의문인 상황이고요. 오히려 이것이 관철되더라도 문제인 게 피해자 측은 이것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사실 인정을 전제로 한 사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부당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여러모로 이제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거 듣다 보니까 일본의 식민지배 불법성을 인정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태도에 가까운 거 아닌가 또 싶은데요. 기시다 일본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과는 대화가 된다. 뭐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일본 언론 보도를 보면은 기시다 우미오 일본 총리가 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 노력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여러모로 이제 방안을 얘기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다고 하고요. 한일 관계를 건전한 형태로 되돌리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한국 정부와 긴밀히 의사소통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가 이제 한 발 더 나간 보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전임 정권, 문재인 정권 전 정권과는 달리 윤석열 정권이라면 미국과 일본 모두가 한미일 협력이 가능하다고 기시다 총리는 보고 있다. 그래서 주변에 윤석열 대통령과는 얘기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런 보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5월 달에 이제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일본이 여기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관계 개선의 어떤 전기를 만든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다라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어떤 분위기와 비교해서 소위 말하는 이번에 이제 배상 판결의 당사자인 미쓰비시 중공업 등의 우리가 이제 전범 기업이다 이렇게 부르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기업들의 경우에는 여전히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 대안에 대해서 정치권은 일본 정치권은 좋다고 하는데 기업은 뭐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지난 청구권 협정으로 다 해결됐다라고 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어서 우리의 요구, 우리의 어떤 의사가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좀 제기가 됩니다. 네. 민주당은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네요.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대일 외교 진단 토론회를 열고 정부안에 대해서 일제히 비판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재명 대표는 대일 저자세 굴종 외교 점입 가경이다. 정부는 자해적인 외교를 당장 중단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네. 토론자로 이제 참여한 관계자들이 있거든요. 이 관계자들은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탄핵 필요성까지도 언급을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뭐 그 국민의힘 당권 경쟁에서 나경원 전 의원 이름이 빠지질 않고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서울 동작구의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서 말씀하신 대로 전직 대통령들의 묘역을 둘러봤고요. 우리는 오늘만 살 수 없고 내일만 기다릴 수도 없다. 영원히 사는 정치를 하겠다라고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네. 그리고 한 번도 당을 떠나본 적 없는 보수의 원류다. 자신을 이렇게 규정을 했고 앞으로도 보수의 가치를 지키고 자랑스러운 보수를 만들기 위한 길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당권 도전 행보가 뭔가 공식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언론이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을 분리하려는 시도도 여러모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아랍에미리트의 40조 원 투자 결정은 정권 교체와 윤석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이끌어낸 성과이다. 가슴이 벅차오른다.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는 장제원 의원에게 제2의 진박감별사다 이렇게 비판을 한 바 있기 때문에 네. 윤핵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움이 안 되고 내가 도움이 된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윤석열 정부 성공 언급을 하는 SNS 글 올렸을 때 윤 대통령이 경로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그거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른바 윤핵관들은 계속 나경원 전 의원 공격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앞서 말씀드린 이제 제2의 진박감별사 얘기에 대해서 저는 그게 될 생각이 결코 없으니 나경원 전 의원도 제2의 유승민이 되지 말길 바란다. 윤 대통령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든지 없든지 간에 꼭 내가 당대표가 되어서 골을 넣어야겠다. 스타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정치인은 필요 없다. 이렇게 좀 반박을 하기도 했고요. 마찬가지로 친윤 정치인 이렇게 분류가 되는 박수영 의원의 경우에는 영화 나홀로 집에 포스터를 패러디한 그런 그림을 올렸습니다. 네. 이 나홀로 집에의 나가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고 집에 있어라 뭐 이런 거죠. 이런 나경원 의원의 나 성을 한자로 쓴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집에니까 집에 있으라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희화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희화를 뭐 이렇게 부추기고 있는 모양새여서 이런 상황 앞으로도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네요. 설 전에는 좀 정리가 되려나 모르겠네요. 근데 전당대회는 3월에 있어가지고 좀 지리한 공방 계속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 마련하고 있죠. 2023년 새해 결심 문자 받고 있는데요. 6950님. 늦게 자다 보니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5분만 더 자야지 하는 이 나쁜 습관 올해는 버릴 거예요.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꼭 습관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7342님. 저도 새해마다 목표를 세우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일과 육아에 치여 새해가 돼도 그저 지나가는 하루들 같네요. 올해는 새해 목표를 정해보는 게 제 새해 목표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제 아이 어렸을 때 육아했던 때가 생각이 나네요. 지금 제일 힘드실 때 같거든요. 새해 목표 세우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자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문자 주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콩 게시판과 유튜브 통해서 무료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새해를 맞아 신년 다이어리를 꺼내둔 분들 많으시죠? 올해는 알차게 살아야지,
또 알차게 계획하고 기록해야지 이렇게 다짐하곤 하셨을 텐데요. 오늘 인터뷰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삶을 기록하고 있는 자칭 문구인 김규림 작가와 아날로그 기록과 문구의 세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작가님 책이랑 SNS에서 스스로 문구인이라고 소개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문구인이라는 게 문구를 좋아한다는 의미인가 좀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문구인은 어떤 의미입니까? 네, 기본적으로 저는 정말 문구를 좋아하고 예. 저를 소개하는 하나의 단어를 계속 찾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회사 직급으로도 소개를 할 수 있겠지만 좀 더 긴 호흡으로 쓸 수 있는 단어를 찾던 와중에 한 문구 회사 홈페이지에서 문구인이라는 단어를 보고는 이걸로 나를 소개하면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문구인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구에 대한 애정 또 기록에 대한 애정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 매체하고 인터뷰도 하셨더라고요. 혹시 인터뷰 나가고 난 다음에 기억에 남는 반응이 있습니까? 사실은 문구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이거를 좋아해라고 하기에 뭔가 나는 스키를 좋아한다든지 달리기를 좋아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조금 뭔가 그럴듯해 보고 근사해 보이는데 문구도 취향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망설였던 분들이 되게 많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문구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나서는 사실은 나도 사실 문구인이었구나라고 같이 소개를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지는 걸 보면서 사실 이거 취향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나도 문구 좋아했는데 사실은 말 못하고 있었다가 작가님 인터뷰 보고 난 다음에 나도 문구인이라고 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잖아요. 좀 용기를 얻으신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문구를 이렇게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사실 누구나 동네 문방구에 대한 추억이 하나씩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아파트 단지 내에 문방구들을 순방하면서 또 문구점 아주머니 아저씨들이랑 친하게 지내면서 또 하나둘씩 이제 사 모았던 것들이 좀 추억이 됐고 그게 제 삶을 좀 오랫동안 이끄는 힘이 됐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아버지가 설계 쪽을 하셨는데 예. 그쪽에서 이제 일을 하시면서 다양한 또 제조 샤프라든지 도구들을 되게 많이 신기한 것들을 쓰셔서 그런 것들을 옆에서 보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문구라는 도구에 대한 호기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혹시 어릴 적 학교 앞에 그 문구점 추억의 문방구 찾아가 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최근에 안 그래도 코로나쯤에 이제 동네 문방구들이 어떻게 됐을까가 궁금해져가지고 네. 한번 돌아본 적이 있어요. 전국을 돌면서 좀 오래된. 전국을 돌았어요? 네. 그래서 동네 문방구들은 어떻게 됐을까 해서 많이 잦은 곳들도 있어서 좀 아쉬웠고, 또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그 학교 앞을 지키고 있는 문구점 이제 사장님들 만나서 얘기도 들어보고, 또 되게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던 재고들도 좀 꺼내서 보여달라고 해서, 네, 그런 것들 좀 보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문방구들이 많이 사라졌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아쉬웠어요. 네이버 지도나 구글맵에는 나오는데, 예. 또 막상 가보니까 없어서 물어보면은, 얼마 전에 문을 닫았다. 학교에 학생들이 없으니까 더 이상 이제 대형 문구점에 가거나 아니면 동네 문구점에 대한 수요가 조금 없어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하셔가지고, 네.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지만 학교 앞 문구점 정말 좋아했잖아요. 장난감을 사도 가고 학교 준비물을 사러 가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기웃거려 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들렸던 곳들인데 가면 지금도 기억이 나지만 정말 곳곳에 이렇게 문구들이 많이 이렇게 있잖아요. 막 먼지 뽀얗게 뒤집어쓰고 이런 문구들. 그렇죠. 막상 가보시니까 옛날 문구들도 있던가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제가 90년대생인데 90년대 제가 딱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는 좀 그때만 유행했던 캐릭터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캐릭터들로 만들어진 이제 프린트된 것들은 요즘에는 또 너무나 새로운 캐릭터들이 많으니까 또 세대 교체가 되기 마련인데 그런 좀 90년대 추억의 캐릭터들이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 먼지 닦아가지고 막 집에 가져왔는데 그게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필통 같은 데 있는 캐릭터입니까? 아니면 뭐 책받침이나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책받침들도 있었고 요즘은 책받침을 많이 안 쓰잖아요. 예. 근데 뭐 책받침이라든지 뭐 철제 필통 이런 것들도 사실 네, 요즘은 자석 달린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자석 달린 것들 이런 것들은 요즘은 또 스타일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네. 좀 오랜만에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아, 저 굉장히 갖고 싶었어요. 그 자석 달린 거 정말 신기하잖아요. 아, 그 추억이 좀 새록새록 돋는데요. 여행지에서 느낀 단상을 기록한 독립출판물 뉴욕 규리밀기, 도쿄 규리밀기가 화제가 됐습니다. 이 일기를 보면 정갈한 필체 사이로 옷 하나 커피 자국을 그대로 남겨주셨던데요. 이 혹시 의도를 하신 겁니까? 당연히 아니고요. 사실 그 뉴욕 규리밀기나 도쿄 규리밀기 같은 경우는 남이 보지 않는다는 거를 전제로 제가 그냥 항상 쓰던 일기장을 그대로 이제 그 복사를 해가지고 출판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늘 이제 해오던 기록물을 이게 책을 만들어야 되는 이제 과제가 있었는데 그걸 할 때 이런 것들도 그냥 날것으로도 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 봤는데 네.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나도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을 하면 좋겠다든지 오히려 나도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인간의 이야기니까 책으로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이어진 것 같아서 그런 점들이 좀 독자님들과 나누기에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책 출판한다고 하면은 뭐 재교, 3교, 4교, 뭐 7교까지 간다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깔끔하게 책을 내고 싶은 욕심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그대로 두셨다는 것도 조금 의아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한데요. 제가 그래서 궁금한 게 있어요. 학창 시절에 필기 잘하는 친구에 속했습니까? 필기를 열심히 하는 편에 속했죠. 굉장히 깔끔하게 필기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고 사실은 저는 문구류를 쓰기 위해서 공부를 했달까? 이게 좀 얘기를 하면은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네. 좀 새로운 문방구를 사오면은 이걸 써보려고 괜히 밑줄도 그어보고 필기를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좋아하는 이제 뭐 글이나 그림으로도 이어지고 이렇게 좀 문방구가 제가 하는 일에 지금 현재로서 좀 이어지는 매개체가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아주 깔끔하게 필기 안 해도 이렇게 문구인이 될 수 있다는 걸 또 보여주시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문구를 사용하고 필기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깔끔하게 뭔가를 기록해야 된다고 하는 강박 같은 게 있잖아요. 혹시 그런 분들한테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추천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좀 2페이지부터 써라. 그 다음 장부터. 왜냐면은 첫 번째 장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그 2페이지부터 쓰는 게 이게 도움이 될까 했는데 제 친구들한테 해보니까 꽤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맨 뒷장이나 두 번째 장부터 써보고 다시 첫 번째 장으로 돌아오면은 그런 첫 장에 대한 두려움이 좀 사라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여행할 때 그 기록을 남기시는 거 말고 일기나 메모, 일상에서도 기록을 많이 남기시는 편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재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한 20권 정도의 노트를 써가지고 뭐 그거로 작은 전시를 하기도 했어요. 1년에 20권을 썼어요, 노트를? 네, 근데 작은 노트였어요. 혹시 그러면 본인을 메모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메모광은 아닌데 저는 항상 메모를 할 때 생각나는 문장이 있더라고요. 이게 물에 쓰는 것은 모두 사라지고 돌에 남겨야 한다. 그래야 남는다라는 이제 말이 있었는데 그게 저한테 되게 유독 남았던 게 결국 기록을 하지 않았던 게 그 머릿속에서 둥둥 떠다니다가 사라지는 순간들이 저희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고 나면은 이걸 지금 부지런히 이제 손에 움직여서 기록을 하면은 이게 반드시 남는 거지 아니면은 휘발되는구나라는 거가 좀 경험상 쌓였던 것 같아요. 근데 내 삶을 기록한다. 그리고 또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기록한다고 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내 삶의 태도를 바꾼다고 하는 측면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약간의 주객 전도가 된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좋은 주객 전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별거 아닌 것들도 계속 쓰다 보면은 좀 더 뭔가를 써야 되니까 좋았다 이렇게 세 글자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더 문장화를 하다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좋았던 것도 왜 좋았지?
좀 더 자세히 좀 들여다보고 생각하게 되는 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쓰면서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제가 기록을 하는 좀 주된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문구인까지는 아니더라도 만년필이나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만년필 쓰게 되면 왠지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을 받게 돼가지고 그런데 작가님도 특별히 아끼는 문구가 있습니까? 네, 저도 사실 만년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 특히나 비싼 만년필은 아니지만 제가 20살 때부터 썼던 만년필이 지금 10년도 넘게 쓰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기능적인 면보다도 좀 같이 세월을 함께 한다 보니까 애착이 생기고 좀 더 좀 더 부드럽게 제가 길들인 거니까 네. 그렇게 쓰면은 또 다른 팬들이 갖지 못하는 좀 힘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만년필 너무 좋아합니다. 공통점을 찾아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근데 저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새해를 맞아 기록에 사용할 만한 문구 제품 추천을 좀 하나 해주신다면요. 저는 사실 아주 개인의 취향이긴 한데 다이어리를 좀 빡빡하게 쓰는 거가 좀 숨이 막히더라고요. 예. 그래서 항상 이 칸을 채워야 되는구나 하는 압박감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무지노트를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지노트에 그냥 내가 내 라이프 스타일을 가장 잘 아니까 여기에다가 정말 필요한 거나 생각이 나는 것들을 그냥 아무런 형식 없이 한번 써보면은 그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는 무지노트 추천하고 싶습니다. 요즘 유튜브 쇼츠나 틱톡 이런 거 보면은 어떤 기록이라는 게 계속 짧아지는 추세잖아요. 근데 이런 그 시대의 펜으로 종이의 하루의 단상이나 이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는 좀 아날로그 방식을 고집한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 사실 이 기록의 방식도 계속해서 시대에 맞춰서 바뀌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네. 릴스나 틱톡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겠지만 사실 아날로그로 좀 더 긴 호흡으로 쓰는 기록물 같은 경우에는 쌓이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권, 두 권 쌓이다 보면은 저도 사실 아버지가 80년대에 쓰신 일기장을 아직도 가끔씩 이제 몰래 들춰보긴 하는데 그래요? 이런 식으로 조금 이 아날로그는 영원히 불타지 않는 이상 영원히 영생하는 힘이 있으니까 그런 게 좀 아날로그의 좀 장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버님 일기장 들여다보는 건 사생활 침해 아닙니까? 아버님 일상도 아주 세밀하게 기록이 돼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농반으로 말씀 전해도 왔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를 일기로 기록한다. 그러면 어떤 메모 짧게 남기실 생각이세요? 늘 하이라이트가 다른데요. 지금 사실 이렇게 라디오 생방송을 해보는 게 또 처음이라 가지고 예. 이 모습을 한번 기록을 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밤에 핸드폰을 붙잡고 지금 도로를 바라보면서 이 밤에 라디오를 이제 하면서 인터뷰를 한 이 순간을 오늘 한번 기록을 해보면은 또 1년 후에 참 이런 것도 했었지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오래간만에 메모장이나 이런 거 좀 들춰보고 하루를 기록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오늘 인터뷰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록인이자 문구인 김규린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제가 앞서 문자 참여 안내를 드리면서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문자 번호는 #9730이었고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참여하실 때 꼭 참조 부탁드립니다. 수많은 외계 행성들에도 생명체가 살고 있을까요? 실용서부터 경제 경영 인문학까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 함께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듣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지식충전소 주경야독, 성신여자대학교 겸임교수이자 북튜버 이시안 작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첫 달인 1월
우리가 벽돌책 부수기라고 하는 주제로 얘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부숴야 될 벽돌책 어떤 겁니까? 저희가 감히 이제 벽돌책 부수기라고 특집을 잡았지만 오늘 책이 제일 두껍고 부수기 힘든 책입니다. 어떤 거길래 그래요? 사실 벽돌책이라는 말이 단순히 두껍다는 의미도 있지만 정말 꼭 읽어야 되는데 두꺼워서 엄두가 안 난다는 의미도 있고 또 어렵기도 하고 또 그런 인생책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책이야말로 읽어야 되는데 어려서 못 읽고 있다. 인생책으로 뽑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요. 대형 서점 가면요. 매대에 코스모스 없는 적이 없는 것 같다는. 그렇죠. 굉장히 자주 보게 되는데요. 이 천문학책인 코스모스가 분야를 막론하고 사람들의 인생책으로 꼽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이 책은요. 원래 책으로 기획된 게 아니에요. 원래는 TV 시리즈와 같이 기획이 되었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읽히기 좋게 다가오는 면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유머러스하고 때로는 야 이거 문학 아닌가 싶을 정도로 또 그러면서도 과학의 지식이 잘 전달되는 책이 코스모스입니다. 그 이유가 이걸 쓰신 분이 칼 세이건이라는 분인데요. 학사를 인문학을 했어요. 그리고 석사를 물리학을 했고요. 박사를 천문학을 했어요. 그래서 칼 세이건을 천체 물리학자 이렇게 부르잖아요. 거기 인문학자를 하나 더 붙여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정말 놀라운 게 유전학 교실의 조교수도 했답니다. 그래요? 생물학이나 유전학까지 아는 거예요. 이런 학문적 다양함이 코스모스 같은 정말 과학사의 기념비적인 저작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걸 만든 게 아닌가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모스를 다 읽은 다음에 그 느낌을 표현한다면 우주의 정원으로 난 산책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표현이 멋있는데요. 저도 작가이기 때문에. 칼 세이건의 안내에 따라서 행성에 다다르거나 또 은하 저멀리에 시선을 두게 되면 거기서 상상력에 의존한 광대한 우주가 펼쳐집니다. 관찰과 추론이라는 두 가지 필터를 과학이라는 망원경에 끼우고 바라본 우주는요. 그야말로 이게 천문학적인 시간과 공간이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책을 읽고 있으면 어느샌가 내가 우주를 유영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몰입감도 상당한 책입니다. 그냥 어려울 것 같은 천문학 책이 그냥 인문학적으로 다가오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근데 코스모스 완독에 도전했다가 실패했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런 겁니까? 이 책이 저는 이게 많은 분들이 어려워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어려워서 그렇다기보다는 너무 재밌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너무 재밌는 게 처음에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천문학뿐만 아니라 정말 다른 분야의 과학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과학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본론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다 보니까 한 장의 본론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서론격의 이야기들을 읽어야 돼요. 그 흥미를 끌어올리려고 한 구성이긴 한데 근데 이게 얼핏 잘못 읽으면 엄청 산만하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그래서 기둥 줄기를 놓치게 되잖아요. 부분은 재밌게 읽히는데 이게 기둥을 놓치다 보니까 끝까지 읽기가 쉽지 않아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코스모스를 읽을 때는 각 장의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이며 그 핵심이 어떤 식으로 이어지는가 이렇게 의식을 가지고서 따라가지 않으면 재미있는 데 비해서 의외로 읽기 어려운 좀 산만할 수 있게 다가오는 책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그런 느낌을 받으셨어요? 사실 모든 소설이 다 그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요. 5장이 붉은 행성을 위한 블루스라고 화성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처음에 수메르 신화의 한 구절을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화 얘기를 하다가요. 또 우주전쟁이라는 문학작품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퍼시벌 로웰이라는 과학자의 전기적 사실이 등장한 뒤에야 그 다음에 화성 이야기가 등장을 하거든요. 또 화성에 대한 분석과 소개인데 또 화성 속에는 소주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과연 화성에 생물체가 존재할까? 라는 의문이에요. 이 소주제는 장마다 조금 달라지는데 이 소주제들은 상상력을 발휘해서 우주의 모습을 우리의 머릿속에 그려내는데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지 사실 핵심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화성은 어떻게 생겼다 이게 핵심인데 화성의 생명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결론부터 얘기해야지 이런 생각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주제에서 좀 매몰되다 보면 산책로에서 멀어져요. 그래서 우주의 숲에서 길을 잃게 됩니다.
네, 이야기만 살짝 들어도 벽돌책의 아우라가 좀 느껴지는데요. 이 책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계속 해오던 일이 바로 그겁니다. 네, 긴 책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건데 코스모스는 생각보다 주제가 명확한 책이에요. 우주라는 광대함 앞에 인간의 갈등과 투쟁은 하찮을 뿐이니까 힘을 합해 우주에 관심을 기울이고 탐험해보자 정도가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맞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인간이 얼마나 우주 앞에 서면 하찮은 존재겠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얼마나 많은 행성과 항성과 천체가 있는데 이 지구는 진짜 네. 점도 안 되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칼 세이건이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지구를 또 표현하기도 했죠. 네, 맞습니다. 지금 코스모스가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 정도 되죠? 700페이지 정도 됩니다. 700페이지. 진짜 벽돌책인데. 네. 게다가 빡빡해요. 자, 그러면 이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총 13장이 있는데요. 네. 크게 1장에서 6장까지 한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7장에서 13장까지 또 한 부분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부분은 태양계에 대한 얘기고 7장부터 뒤에 부분은 태양계를 넘은 우주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 2, 3장은요. 야, 이제 지구를 벗어나서 우리 행성을 탐험해 보자. 이런 얘기예요. 외계 생명체에 대한 얘기도 하고 또 천문학 역사도 훑고 그렇습니다. 4장부터 본격적으로 우주로 나가는데 4장은 금성과 해성에 관한 이야기고요. 5장은 화성, 6장은 목성과 토성에 관한 이야기.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태양계 안의 행성들의 생성과 어떻게 생성됐는지, 모습은 어떤지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요. 은하수에 대한 이야기, 8장은 우주여행에 대한 이야기, 9장은 별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다 다루고 있죠. 태양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요. 태양도 적색 거성이 되었다가 흑색 외성이 되어서 결국 사라져 간다고 합니다. 네. 이걸 읽으면 또 사람들이 그러면 지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걱정을 하시는데요. 네. 그렇게 될 때까지 몇십억 년 정도 걸린다니까 우리가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 장에서 저는 약간 그 9장 별들의 삶과 죽음에서 네. 감동받은 구절이 있는데요. 뭐요? 우리는 모두 별들의 자녀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 별들의 자녀다. 네, 우리를 구성하는 물질들이요. 원자적 수준에서는 오랜 옛날 은하 어딘가의 적색 거성에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디오를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모두 별들의 아이인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주가 어떻게 점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네. 이렇게 얘기할 때 똑같은 모든 구성 원소가 다 같아요. 네네. 그걸 예를 들었던 게 갑자기 이제 네. 생각이 나는데요. 혹시 우주 탄생 이야기는 없습니까? 당연히 나옵니다. 네. 10장이 바로 우주의 탄생 빅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이게 재밌는 게요. 빅뱅이 우리는 당연히 터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터지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수축하는 거, 그러니까 팽창했다 수축하는 과정이 반복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팽창하는 것만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네. 이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몇십만 년 내에서는 이걸 알 가능성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칼 세이건이 이건 내가 생각해도 내가 좀 멋진데 라고 스스로 감탄한 아이디어를 하나 내는데요. 우주가 계층 구조가 아닐까 한다라는 제안도 해요. 계층 구조요? 네. 그러니까 전자 같은 소립자도 그 자체 하나의 은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를 생각하지만 이거보다 훨씬 큰 우주의 조그만 한 부분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전 MIB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네. 거기 주인공들이 어떤 은하를 찾아서 헤매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은하가 목걸이 정도 크게 조그만 거였어요. 그런 식으로 계층 구조로 예, 크기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그런 개념을 또 칼 세이건이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이 MIB가 맨 인 블랙에 나왔 맞습니다. 네. 지금 코스모스에서는 외계인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죠. 맞습니다. 네. 예. 11장에서는 아예 미래로 띄운 편지라는 장인데요. 지구인들이 혹시 있을지도 모를 외계인을 향해서 보이저호에 정보를 실어보낸 이야기를 해요. 예. 그리고 12장에서는요. 우주에 있는 이건 약간 너튜브에 어그로 끄는 그런 제목 같은데 우주에 있는 고등 문명의 개수를 측정하는 식을 소개합니다. 네. 추정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그 식을 계산해 보니까 우리 은하에 존재하는 문명 사회의 수요가 적어도 수백만 개 이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수백만 개 외계 문명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대신 이들 사이의 평균 거리는 200광년입니다. 200광년요? 네. 빛의 속도로 200년을 가야 되는데요. 네. 문제는 우리가 우리 여기 존재하고 있어라고 뭐 라디오 단파 신호라도 보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라디오 신호가 라디오 방송이 한 지가 10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
고등 문명의 행성에 도착하지 못한 생명의 신호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있는지 없는지 아직은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알려면 한 100만 년 정도 지나야 되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천문학 교과서 같은 하기요 요즘에 천문학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네,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네. 다 코스모스를 찾아요. 네. 왜 그런 겁니까? 사실 이 책은요, 그냥 이것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되게 네. 분명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3장 마지막 장에서는 대놓고 언급을 합니다. 인간은 우주 안에서 미미한 존재다라는 얘기를 해요. 예. 1조 별들을 거느린 1조 은하들 가운데 인간의 존재, 그러니까 인간의 시간 이런 것들은 너무나 미미하기 때문에요. 다시 보면 광막한 코스모스의 바닷속에 놓인 새로운 세상과 가능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인간은 전쟁과 불신 같은 소모적인 일에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생각을 가졌다고 죽이거나 미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생각해보면 이렇게 큰 광활한 우주에 인간은 정말 조그만 존재잖아요. 예. 그럼 멸종 위기종이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멸종 위기종끼리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 네. 오늘날 인류를 있게 한 코스모스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도 잊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바로 칼 세이건의 메시지고요. 그게 코스모스라는 우주과학 서사시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멸종위기종이란 우리 잘해오죠. 그래야죠. 언제 멸종할지도 모르는데. 네, 살아남아야 합니다. 네. 네. 자, 끝으로 우리가 이 책을 꼭 읽어야 하는 이유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인문학을 배운 과학자가 이래서 필요하구나 싶을 정도로요. 이 책은 과학책이지만 우주에 대한 경외심을 노래하는 시같이 느껴지거든요. 저는 사실 카페에서 이 책을 몰입해서 다 읽었어요. 네, 그리고 카페에서요? 네네. 이 두꺼운 책을요? 그 전에 읽다가 마지막 13장, 특히 12장, 13장에 카페에서 읽었는데 네. 이 책을 다 읽고서 딱 정말 마지막 장을 덮는 순간 우주에 다녀온 느낌이었어요. 너무 몰입해서 읽다 보니까 네. 그 우주적 시간과 공간을 상상하며 책을 읽으니까 이게 뭔가 제가 대인배가 된 것 같더라고요. 뭐 미움, 질투, 다툼, 분쟁, 시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좀 이건 파리 발톱의 때만큼도 안 되는 문제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경험을 좀 많은 분들이 해봤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되시면 이거는 시간을 내셔서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방송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다시 도전하기 시작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우리 멸종위기종끼리 잘 아껴주면서 살면 참 좋겠는데 맨날 싸우고 그래서 좀 그러네요. 그래야죠. 자, 오늘 주경야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튜버 이시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구름 많겠습니다. 제주도에 가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발이 날리겠고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밤에,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 충청권은 모레 새벽 눈발이 날리는 곳 있겠습니다.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제주도 먼바다와 남해동부 바깥 먼바다, 동해남부 남쪽 먼바다는 오전까지 최대 초속 18m의 강풍이 불고 물결이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또한 동해안은 오후까지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겠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 충북 제천과 경북 내륙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7도, 광주 영하 5도 등 전국이 영하 13에서 영하 2도로 오늘보다 낮아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도, 대구 4도 등 전국이 영하 1에서 7도로 바람이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따른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 주말에 내린 눈이 얼어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 빙판길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영하 5.4도, 습도 52%,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혹시 추수가 끝난 논에 마시멜로 모양을 한 흰색 뭉치가 군데군데 놓여있는 모습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이번에 명칭을 알게 됐는데요. 곤포 사일리지라고 합니다. 농민들이 벼를 수확하고 논바닥에 깔린 볏짚을 기계로 모은 뒤에 원형 베일러라는 장비로 단단하고 둥글게 묶어서 만드는데 보통 논 1헥타르당 250kg 무게의 덩어리 20개가량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이걸 어디에 사용할까요? 둘둘만 볏짚을 비닐로 포장하기 전에 발효제를 뿌려둔다고 하는데요. 그런 상태로 한 달 보름가량 두면 볏짚이 잘 발효돼 소가 먹으면 소화율이 크게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곤포 사일리지는 소 사료용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요즘 곤포 사일리지 가격이 치솟아서 축산 농가들의 시름이 깊다고 합니다. 볏짚은 사료용으로 재배한 건초나 호밀, 청보리 같은 조사료보다 상대적으로 영양가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축산 농가들은 건초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해 왔는데요. 코로나 사태에다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터지면서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고유가로 운송까지 원활하지 않자 볏짚으로 눈길을 돌리는 농가가 늘어났고 그러면서 가격이 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몇 년 전, 2년 전 한 덩어리에 5만 원 하던 것이 최근에는 11만 원에 거래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볏짚 가격이 오르면 벼농가의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곤포 사일리지는 만드는 장비 가격이 대당 5억 원을 웃돌아서 일반 농민들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정이 이러자 경상북도는 쌀 재배 면적을 줄이는 대신 소 사료용 조사료와 콩 등을 이모작하는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축산 농가들에게 당장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거라고 합니다. 곤포 사일리지 하나에도 이렇게 복잡한 경제가 숨어 있다는 사실이 그저 놀랍기만 한데요. 앞으로 농촌 마을을 지나며 곤포 사일리지를 발견하게 되면 아마 그냥 지나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I think I'm gonna be sad. I think it's today. The boy that's driving me mad is
is going away. He's got a ticket to ride. He's got a ticket to ride. He's got a ticket to ride, and he don't care. He said that living with me was bringing him down, yeah. He would never be free when I was around. He's got a ticket to ride. He's got a ticket to ride. He's got a ticket to ride, and he don't care. Don't know why he's riding so high. He ought to do right, he ought to do right by me. Before he gets to saying goodbye, he ought to do right, he ought to do right by me. I'm gonna be sad. I think it's today. The boy that's driving me mad is going away. Oh, he's got a ticket to ride. He's got a ticket to ride. He's got a ticket to ride, and he don't care. Don't care. Think I'm gonna be s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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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발견에 이어서 카펜터스의 티켓 투 라이드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2023년 새해를 맞아 꼭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무엇인지 청취자 여러분들의 새해 각오 문자로 받고 있는데요. 3067님, 새해 목표는 오빠 결혼시키기입니다. 엄마가 걱정이 너무 많으셔서요. 올해 38살 된 우리 친오빠 좋은 배필 만났으면 해서 제가 직접 소개팅 주선을 하고 있어요. 좋은 가족을 맞이하게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오빠 미안해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왜 미안할까요? 지금 동생분이 엄청나게 열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꼭 오빠한테 좋은 분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땐 동생분한테 화이팅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4641님, 전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일이 힘들고 지칠 때 감정적으로 대할 때가 많은데 새해에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조금 더 친절하게 업무에 임하려고 합니다. 긍정 파이팅 해주셨습니다. 네, 병원에 계시면 조금 힘들죠. 그래서 환자 대하기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환자분들도 굉장히 아파서 병원에 온 거니까요. 그런 마음도 좀 이해해 주시면서 좀 밝게 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을 위해서요. 그리고 5169님, 새해엔 아내에게 운전 연수를 해주려고요. 매일 새벽 아내를 지하철역까지 데려다 주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거는 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는요. 일단
운전 연수를 해주시는 게 좋은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워낙 어렵다고 얘기를 하셔서요.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청취자분들, 저희가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요. 추첨을 통해 평소보다 많은 분들께 3만 원 상당의 외식 배달 상품권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9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철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팔에서 우리 국민 2명이 탑승한 항공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네, 15일 오전에 네팔의 중부 휴양도시 포카라에 심지어 이 신축국제공항이에요. 네. 여기로 그러니까 카트만두에서 출발해서 네팔의 중부의 휴양도시인 포카라로 가던 예티항공 소속의 ATR 72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총 72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네. 68명이 승객이고 4명이 이제 승무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5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한국인 2명이 탑승했다는 사실을 우리 외교부가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네. 우리 국민으로 추정되는 2명의 시신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외국인 명단에 유씨성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 남성 2명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아버지와 아들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방학이어서 여행차 네팔로 출국을 했고 포카라 외에 다른 지역도 방문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사고 항공기에 탑승하기 전까지 가족들하고 연락이 가능했었고 네. 도착 예정 시간 이후에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이 수색 작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첫날 68구의 시신을 발견을 했고요. 네. 4명의 실종자들을 찾고 있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지만 생존자를 발견할 가능성은 없다. 이런 보도가 현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으로 추정되는 2명의 시신을 확인했기 때문에 영사가 현지 병원에 방문을 해서 네. 소지품하고 유류품을 확인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포카라 병원에 시신들이 안치되어 있는 상황인데 네.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시신들은 곧 카트만두로 옮겨질 예정이라고 네팔 당국이 밝혔어요. 포카라 현지에는 장비가 없어서 오랫동안 체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외국인 시신들은 카트만두로 이송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팔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돼서 관련 부처의 합동 대책회를 열고 사고 수습의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들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추락 직전 기내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공개가 됐네요. 네. 이 추락 직전에 기내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예. 인도 현지 매체인 타임스 오브 인디아 등의 현지 언론을 통해서 네팔 항공기가 추락 직전에 추정되는 지점 인도인인 소누 자이스왈 씨가 항공기에서 라이브 방송을 했던 모양이에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네. 이걸 통해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 영상이 정확하게 추락 당시에 촬영된 것인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영상 속에 등장하는 항공기에 사고기가 소속된 예티항공의 로고가 보이고요. 또 사고기가 맞다라는 의견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한 1분 30초가량의 영상 속에 등장을 하는 당사자가 포카라 주거지를 이제 착륙 과정에서 창밖에 보이니까 네. 그거를 비추는 등 굉장히 즐거운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너무 재미있다라고 외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 평화롭던 비행기가 착륙하면서 아수라장으로 변하는 데는 정말 순식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항공기가 좌우로 흔들리고 또 기내에서는 승객들의 비명 소리가 들리고 영상 후에 30초간 활발 불이 타오르는 모습이 이제 송출이 돼서 네. 많은 분들이 이걸 보실 수가 있었는데요. 이 동영상 촬영자 사촌은 타임스 오브 인디아 인터뷰를 하면서 본인의 사촌이 사고기에 탑승한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고 탑승 직후에 페이스북에서 라이브 방송을 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 보도를 보니까 외부에서 비행기가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들도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추락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한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의 경우에는 갑자기
기울었다 비행기가. 그리고 전투기가 미사일을 피하는 모습과 같았다라고 하는 목격담을 전하기도 했고 비행기가 우리 집에 떨어질 것 같았다라는 얘기들도 했습니다.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엄청난 폭발이 일었고요. 그 비행기가 거의 두 동강이 났으니까요. 지진이 난 듯 땅이 흔들렸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사고 원인 혹시 밝혀진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 지역은 첫 번째로 사고가 굉장히 잦았던 지역입니다. 히말라야와 굉장히 가깝기도 하고 협곡이 있으니까 우선 비행 자체가 어렵대요. 그 빈 곳을 피해서 지나가야 되는 거니까 봉우리가 여기가 해발 8,000m 정도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형 자체가 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고 또 하나는 이 협곡 사이에 기상 상황이 굉장히 자주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항공기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데요. 이 항공기가 노항공기이고 협소하고 열악한 공항 활주로도 사고 원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72명이 타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아주 대형 비행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불거나 기상 상황이 급변했을 때 대처하는 데는 아무래도 동체가 큰 비행기보다 열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나 여기가 안나푸르나와 굉장히 가까운 곳인데 항공 관계자들 설명을 들어보면 이착륙이 굉장히 까다로운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다라고 합니다. 작년 5월에도 네팔의 타라에어 소속의 소형 여객기가 포카라 공항을 이륙한 지 15분 만에 추락해서 탑승자 22명 전원이 사망하기도 했었고요. 2018년에는 US 방글라 에어라인 소속의 여객기가 카트만두 공항 인근에 추락해서 탑승객 71명 중에서 51명이 사망하기도 했었습니다. 1992년에는 파키스탄 항공 여객기가 카트만두 인근에 추락해서 167명이 사망을 했었는데요. 2000년 이후에만 350명 가까이가 네팔에서 비행기와 헬리콥터 사고로 숨졌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 항공사고가 계산착오로 착륙 중에 공중에서 실속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속도를 잃고 갑자기 떨어지는 비행 상태를 말하는데 그런 것으로 보인다. 혹은 조종사가 포카라 항공에 공기가 희박해서 그것을 미처 고려를 못한 것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사건 말고도 안나푸르나에서 트레킹하던 한국인이 사망하는 일도 있었어요. 네, 숨진 채 이미 발견이 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6일 교민사회에 따르면 안나푸르나의 트레킹 코스 중에 하나는 토롱라 패스라고 있는데 여기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개로 불리는 곳이고 해발 5,000m가 넘는 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 여행객이 50대 한국 여성의 시신을 발견해서 이미 트레킹하다가 숨진 상황이었고 그걸 다른 사람이 발견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발견을 한 거죠. 말하자면 50대 한국 여성 김모 씨 시신을 발견해서 현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신원을 가지고 있는 서류를 통해서 확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 여성이 가이드 없이 홀로 트레킹을 하다가 사망했다라고 현지 소식통이 전했고 고산병을 겪다가 쓰러져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했습니다. 현지 당국에서는 헬리콥터를 보내서 시신을 수습할 예정이고 고요.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예정인데 기억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2019년에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여기 안나푸르나 트레킹 코스를 갔다가 하산하다가 눈사태에 휩쓸려서 사망한 적이 있었고 지금 여기 안나푸르나와 가까운 곳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포카라 공항으로 가던 비행기가 이제 또 추락하는 일들도 있었죠. 좀 안타깝네요. 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구리 포천 고속도로에서 44중 추돌 사고가 있었어요. 네. 밤 9시 10분께 벌어졌는데 포천 방향으로 축성령 터널 약 500m 인근 지점에서 사고 차량 중에 제일 앞에 가는 SUV가 있었는데 1차로에서 3차로에 확 미끄러진 거예요. 그러다가 속도를 급하게 줄였는데 뒤에 오던 차들은 이제 속도를 못 줄이니까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고 뒤에 따라온 차들이 서로 추돌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가드레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총 피해 차량 대수는 44대입니다. 인명수색 차량 수를 47대로 집계를 했는데 사고가 난 차량도 있지만 현지 현장에 있었던 차량들도 있었기 때문에 피해 차량 수를 마지막으로 49대로 집계를 했습니다. 사고로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40대 여성 1명이 숨졌고요. 남성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중상자들은 현재까지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경상자도 30여 명으로 파악이 됐는데 여기가 이제 구조작업 때문에 당연히 통제가 됐을 것이고요. 오늘 새벽이 돼서야 통행이 재개가 된 상황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어제죠. 15일이니까 포천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고 오전부터 눈이 내렸어요. 사고 발생 2시간 전에도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와 화물차 등 14대가 연쇄 추돌을 해서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눈길에 미끄러진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추정으로는 블랙아이스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블랙아이스가 도로에 떨어졌다가 녹은 눈이 갑자기 또 추워지면서 얼어붙는 현상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비상등을 켜고 이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사고 그 지역을 지나시던 분들이 이렇게 완전히 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끼리 추돌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핸들을 돌려서 차라리 이제 밖으로 옹벽을 받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던데요. 이 블랙아이스 현상 때문에 벌어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도로를 진입하기 전에는 전혀 미끄럽지가 않았다가 갑자기 이 도로에 들어서면서 빙판길인 것처럼 아예 제어가 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오전부터 눈이 내렸던 데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밤에 대설주의보가 한파주의보가 포천 지역에 동시에 내려진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도로면 온도가 영하 2도 전후였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만약에 블랙아이스로 추정이 된다고 하면 제설 작업을 언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블랙아이스가 일어날 상황이기 때문에 사전에 작업들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때 작업은 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국토교통부 설명을 들어보니까 같은 날 이제 제설제를 3번 뿌렸다는 겁니다. 마지막 뿌린 시각이 5시 20분.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9시 10분 정도가 됩니다. 근데 야간에도 진눈깨비가 날리고 이 노면의 온도가 영하 2도 정도 되니까 사고가 발생했을 충분한 그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도로가 결빙됐을 때 사고를 막기 위해서 제설 작업이나 순찰 활동을 제대로 그 실시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근데 지금 강원도 지역에는 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렸더라고요. 지금 뭐 그 화면으로만 봐도 그냥 집에 거의 뭐 다리 허벅지는 데까지 봐야 될 정도라고 봐야 되나? 그렇게 눈이 많이 내리는 상황이었으니까 교통사고도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겠죠. 기상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산꼭대기 있는 마을에 한 서너 명 정도 사는 마을 아예 고립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충분히 볼 수가 있었는데요. 7시 40분 어제 저녁쯤입니다. 남양주시 호평동 호편터널 인근 도로에서 역시 이제 승용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뒤따르던 차량 석 대가 연쇄 추돌을 했습니다. 차량에 타고 있던 3명의 남성과 1명의 여성이 경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고요. 오후 7시 50분께도 호평 인터체인지 부근에 SUV 차량이 미끄러지고 넉 대를 추돌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만 여기는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도 노면이 굉장히 미끄러운 상태였다고 하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오후 2시에 강원도에서만 총 10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저녁 7시 33분, 그러니까 엊그제죠. 강릉시 옥계면 동해고속도로 속초 강릉 1터널 방향에서 7중 추돌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2명이 다친 일이 있었고 어제 오전에는 충북 옥천군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에 1톤 트럭이 제설차를 들이받아가지고 자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서 4명이 경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홍천군 서성면과 양양군 강현면에서도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강원도에서 어제 35건의 신고를 받았다는데요. 22명을 병원으로 이송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이게 사고도 사고지만 도로 한가운데 차가 막 멈춰서 가지고 눈길에 미끄러져서 그런 차들을 또 치우느라고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도로에 살얼음이 껴서 차가 미끄러지는 이런 사고 매번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차간 거리를 잘 유지를 하는 거고요. 정보를 미리미리 입수해서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빙판길 사고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아도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게 문제잖아요. 오히려 밟으면 밟을수록 더 미끄러지죠. 그래서 44중 추돌 사고 있는 그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까 이미 한 대는 미끄러져 가고 있는데 이미 차가 옆에 가드레일 들이받아 섰어요. 근데 뒤에서 충격이 2차, 3차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게 굉장히 제가 그 영상을 보니까 더 공포가 많이 생기던데
있는데요. 얼어붙은 도로에서는 제동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한 30-40% 정도는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 상황입니다. 제동거리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시속 60에서 제동거리가 10m 정도라면 살얼음이 낀 도로에서는 50m, 그러니까 5배가 늘어나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는 큰 대형 사고로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제일 좋은 건 속도를 좀 줄여서 운전을 하시는 거고 차간 거리도 2배 이상 유지를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구분 도로에서는 속도를 더 많이 줄이시고요. 브레이크는 천천히 여러 번. 엔진 브레이크를 활용하거나 바퀴 체인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교량하고 터널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기자가 내려서 손을 밀어보니까 얼음덩어리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이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나갈 때 주의하시는 거, 정보를 미리 체득하는 거,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지금 갑자기 기온이 떨어졌잖아요. 내일은 더 추워진다고 하는데 지금 아직 제설 작업이 덜 돼 있거나 지금 이제 뭐 녹았던 그 물이 다시 얼어가지고 그래서 좀 살얼음이 껴서 교통사고 또 날 확률 굉장히 많으니까 안전운전 각별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밤참스 이어가겠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기 설 이유가 될 것이다. 이런 언급들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네. 사실 지금 요건은 거의 갖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스크를 해제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문제는 해외에 있어요. 국외에서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전염이 많이 되는 국가들이 있으니까 인구 이동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설 이후를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마스크를 언제 벗어도 될지는 내일 이제 전문가들과 논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르면 설 연휴가 지나서가 될 것 같은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위험하신 분들이에요. 고위험군 분들이죠. 네. 그런 분들이 가장 위험한데 우선 지금 상황을 좀 보면요. 주간의 위중증 환자 숫자와 사망자 수가 전주 대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병상 가동률은 40%, 또 감염 취약시설의 동절기 백신 접종률도 60%를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방역당국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조건을 어느 정도 충족한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회의는 내일 열리고 아마 설 연휴 이후가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예측이 나옵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분 좋게 설 전에 하면 좋겠습니다만 가장 안전한 것이 가장 무난하기도 하고 사람의 생명을 하나라도 더 보호할 수 있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는 거죠.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고령층의 위험도 커질 수 있고 특히 설 연휴에는 굉장히 많은 인구들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조건은 뭐 갖춰졌다고 할지라도 조금 시기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서두르지 않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이 뉘앙스로 보면 서두르지 않겠다고 하는 것 같지가 않은데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정기석 위원장은 특히 고위험군이 문제다. 고위험군의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했어요. 네. 이제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가 되면 지금 정부 당국은 보통의 경우는 감염자가 확 늘어나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면역력이 굉장히 취약한 고령층의 위험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65세 이상의 개량 백신 접종률이 40%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60세에서 64세 접종률이 19%예요. 많이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절반이 안 되는 거죠. 60세 이상은 면역이 노화가 돼서 바이러스에 대해서 제대로 대항을 하지 못하고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 뇌질환 같은 면역 기저질환들이 다 있기 때문에 위중증으로 갈 위험도 되게 높고 또 일부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이제 사실 백신 접종 횟수가 늘어나니까 피로도가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위험도가 너무 높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당국에서 밝힌 거를 보니까 고위험군이 1,420만 명 중에서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850만 명이에요. 그럼 반대로 40%는 아직 면역이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은 위중증으로 가거나 혹은 위험하면 좀 안타까운 상황으로 갈 상황일 수 있으니까 이전에 빨리 면역을 획득하셔야 되니까 지금 맞으셔야 2주 지나야 면역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위중증 환자 숫자가 400명대까지 일단은 떨어져서 네, 그러니까요. 진짜 뭐 유행도 조금 좀 둔화된 상황이거나 좀 감소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네. 사실 마스크 착용하고 싶은 분이 누가 있겠어요. 저도요. 진짜 마스크 요즘에 좀 많이 벗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맞아요. 근데 무엇보다 백신 접종을 일단 맞아서 면역력을 좀 갖고 있는 상황이 그래야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꼭 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설 연휴 앞두고 문자 사기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데 물품 배송이 취소됐습니다. 보관 중입니다. 재배송 요청은 아래 링크를 부탁드립니다. 이러고 오면 이제 우선 급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라도 설 연휴 배송일자 맞춰서 물건을 주문을 하는데 제가 오늘 택배 회사랑 통화해 보니까 지금 막 물류 대란이래요. 너무 물량이 많아서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나 보다. 그것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누군가가 저한테 설 선물을 보냈다고 하면은 그것도 챙겨야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근데 갑자기 배송이 중단됐대요. 아래 링크로 재배송을 요청하려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누르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런 이제 스미싱이나 메신저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뭐 교통법규 과태료 고지서도 있고요. 택배 배송도 있고. 그것도 교통법규 과태료 고지서도 그것도 섬뜩섬뜩해요. 왜냐면 빨리 안 내면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이제 그런 마음들을 이용하는 거죠. 급한 마음, 불안한 마음을. 스미싱이라고 하는 게 SNS,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에다가 피싱을 합성한 건데요. 거기 휴대폰 메시지를 전송을 하게 되면 여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 주소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누르면 그걸 통해서 저절로 앱이 깔아지고 뭐 전화를 유도하도록 하거나 해서 금융정보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인데 요즘 이런 택배 기사를 사칭하는 문자 사기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애플리케이션이 설치가 되면요. 나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내 휴대전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저만 해도 한 1000개 정도 되거든요. 전화번호. 근데 그게 가까운 지인들은 더 쉽게 탈취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하셔야 되고 제가 오늘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뭐 휴대전화 번호, 계좌번호 이러면 그냥 클릭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런 경우는 없다는 거죠. 공공기관에서 문자 메시지로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를 보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태료도 그것도 문자로 안 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계좌번호 혹은 비밀번호를 얘기하면 그냥 클릭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다 무조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주의하시고 특히나 집에 계신 부모님은 전화 한번 해보세요. 혹시 그런 문자 받아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택배 회사에서도 각별히 좀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택배 회사가 보내는 문자는 이런 형식의 이런 겁니다라고 하는 것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밤참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지난 8일 브라질에서 지난 대선 결과에 불만을 품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회와 대법원, 대통령궁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키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2년 전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미국 연방의회를 난입했던 일과 놀라울 정도로 쏙 빼닮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 정상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는 내용의 규탄 성명을 내기도 했는데요. 세계이면 오늘은 브라질 폭동 사태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폭동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부터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룰라 대통령이 1월 1일에 취임을 했거든요. 근데 일주일 만인 8일에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연방의회, 연방최고법원 그리고 대통령 관저가 모인 수도 브라질리아의 3권 광장을 점거를 했습니다. 거기서 일단 대규모 시위를 벌이다가요. 주요 3부 건물에 난입을 해버렸어요. 들어가서 폭동과 파괴 행위를 마구 벌였습니다. 시위대가 이제 최루가스 스프레이까지 사용해서 경찰도 공격을 했고요. 의사당 진입을 위해서 장벽도 뛰어넘고 유리창문도 깨뜨렸고 이게 다 지금 미국 의회 난입에서 보던 장면이잖아요. 그리고 브라질 국기를 몸에 두르거나 노란색과 초록색 국기색 옷을 맞춰 입어서 이 시위대가 건물 지붕에
공항에 올라가서 개입이라는 뜻의 포르투갈어 플랜카드를 펼쳐 보였는데, 그러니까 브라질 군에게 쿠데타를 벌여라 이걸 촉구하는 그런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사건이 발생한 8일이 일요일이었어요. 그래서 대법원이 휴무에 들어간 날이었고 의회도 지금 회기 중이 아닙니다. 그리고 룰라 대통령도 수해 현장을 방문하느라고 당시에 대통령궁에 없었어요. 그래서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습니다. 룰라 대통령이 습격 당일 밤에 이제 대통령궁에 복귀를 했는데 네. 이들이 테러 행위를 저질렀다라면서 강하게 규탄을 했고요.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라는 걸 예고를 했습니다. 네, 이제 브라질에서 폭도는 물론이고요. 폭동을 후원하거나 조직에 관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민주주의 전복을 꾀한 범죄자는 8년 이하 징역형, 쿠데타를 일으키면 최대 12년형을 받을 수가 있는데 강력하게 처벌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일단 지금 뭐 시위가 또 계획되고 있다라는 얘기는 있지만 이렇게 큰 시위가 지금 이어지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시위를 결국 이날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날 저녁까지 한 5시간 동안 시위대랑 보안군이 대결을 벌였어요. 네. 그 끝에서야 시위대를 건물 밖으로 몰아낼 수 있었고 이날 1,500여 명이 구금됐고요. 400여 명을 체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이제 삼권광장에 모인 시위대 규모는 한 4천여 명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네. 전국에서 100대 이상의 버스가 전날부터 와서 정차를 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 외에 근처에 또 군사령부가 있거든요. 네. 그 앞에서 텐트를 치면서 계속 시위를 벌이던 시위대 200여 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 200여 명과 합류를 한 뒤에 광장으로 같이 행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외신들은 시위랑 폭동이 사전에 치밀하게 조직됐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10월에 브라질 대선이 있었잖아요. 네. 박빙 승부 끝에 룰라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그 직후부터 보소나루 전 대통령이 계속 뭐 부정선거 이런 얘기들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영향을 미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작년 10월 30일에 이제 대선 결선 투표가 있었는데 네. 그때 룰라 후보가 50.9%, 보소나루 대통령이 49.1%를 얻었어요. 1.8%포인트 차로 룰라 후보가 승리를 거둔 겁니다. 네. 정말 박빙이었죠. 보소나루 전 대통령이 그런데 대선 패배를 공식적으로는 인정한 적이 없어요. 다만 나는 헌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정권을 넘긴다. 이런 입장을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취임식이 열리기 이틀 전에 인수인계 안 하고 미국으로 이제 출국을 해버렸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시위대가 습격을 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 시위대는 그 10월 말 이후부터 간발의 채로 패배한 결과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보였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게 크게 알려져서 그렇지 그 직후부터 계속 지지자들이 전국의 도로도 곳곳을 점거하고 집회도 열고 무장 세력이 개입해야 된다 뭐 이런 걸 요구하기도 하고 불복하는 움직임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소나루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전자투표 시스템에 불신을 드러냈거든요. 여기에 문제가 있고 부정선거가 여기에 개입을 할 수가 있다라면서 극렬 지지층을 점진적으로 자극을 했는데 그래서 키워진 폭력성이 이번 사태로 폭발한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제 10월 말에 이제 대선 결선 투표가 있었고 그 네. 이후부터 이제 불복하는 시위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2월 중순에 이제 연방선거법원이 룰라 대통령이 승리했다는 걸 또 인증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시간이 걸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지자들의 폭력성이 한층 높아졌고요. 이후 한 달간 연방 경찰 본부 침입도 시도를 했고 폭탄 테러, 쿠데타를 시도한 혐의로 체포되는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맞아요. 결국은 룰라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한 지 일주일 만에 지금 이렇게 터져 나오게 된 셈이고요. 그래서 BBC는 브라질의 극심한 정치 사회적 분열 속에 이번 사태가 일어났는데 일부 브라질인들이 더 이상 자신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민주주의 제도를 얼마나 공격할 용의가 있는지 보여주는 극적인 신호다. 이런 분석 기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금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사건 당일에 이제 400여 명을 체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200여 명에 대해서 추가 수사를 거쳐서 일단 이 200여 명은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근데 이제 테러 혐의를 적용할지 뭐 아니면 다른 법을 적용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지금 대규모로 시위대가 왔는
많은데 여기에 출처를 알 수 없는 뭉칫돈이 흘러간 정황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돈 흐름에 대한 수사도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폭동이 일어나기 전에 수도에 집결하라라고 요청한 문자 메시지가 왔거든요. 근데 거기 출처는 그럼 어디인가? 네. 시위대에게 버스를 제공한 사람은 또 누구인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번 폭동에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몇몇 기업의 임원들이 이미 조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나기 며칠 전에 브라질리아로 무료 여행을 보내줍니다라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고 합니다. 이후에 버스를 대절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은 사실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급진적인 지지자들을 브라질 전역에서 수도로 모이게 하려고 이 사람들이 버스를 대절을 했다는 거죠. 이제 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지지 세력이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남부랑 중서부에 있는 부유한 농민들 또 총기 소지를 옹호하는 지역의 상인들이 많은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과거에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선거 캠프 재정을 후원하던 사람들은 대부분 농민이었는데요. 왜냐하면 브라질이 세계 최대의 콩, 커피, 설탕 수출국입니다. 네. 농업이 국내 총생산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농업인들의 세력이 만만치 않은 나라고요. 근데 여기에 지금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펼쳤던 게 아마존 개발이잖아요. 그렇죠. 아마존에 대한 규제를 굉장히 많이 풀어줬는데 그걸로 이익을 얻은 불법 벌채랑 관련된 소규모 기업들이 또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기업들이 뭔가를 하지 않았을까? 이걸 또 지금 당국이 지금 눈여겨보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려가 되는 게 폭동이 발생하기 전에요. 주요 건물에 대한 경비가 느슨해진 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시위대가 의회랑 대법원, 대통령 궁을 공격할 당시에 경찰의 대응이 좀 무기력하기도 했어요. 거의 좀 굉장히 소극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고 상부에 휴가를 갔습니다라고 보고를 했던 군사경찰의 주요 간부가 현장에 있었다는 게 또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국이 군이랑 경찰 내부에 공모자들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지금 하고 있고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폭동의 배후가 누구인가라는 거잖아요. 네네. 여기도 속도가 나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 있던 토레스 전 브라질 연방 안보장관이 14일에 브라질에 돌아왔는데 공항에서 바로 체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장관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어요. 그래서 예전 정권에서 법무장관을 지냈는데 지금 안보장관이었단 말이죠. 폭동이 일어날 당시에. 그런데 이 폭동 조짐을 알고도 방관을 했거나 고의로 막지 않았다라는 혐의를 지금 받으면서 그 당일에 바로 이제 장관직에서는 해임이 됐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토레스 전 장관 자택을 한번 압수수색을 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문건이 하나 나왔는데 선거법원의 권한을 무력화하고 룰라 대통령의 당선을 무효화하는 그런 내용의 대통령 명령 초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브라질 언론들은 이건 보우소나루 정부가 사실상 쿠데타를 계획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일단 토레스 전 장관은 내가 쓴 문건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펴고 있어요. 그래서 수사가 더 벌어질 예정이고요. 지금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포함을 해달라라고 검찰이 요구했는데 브라질 대법원이 13일에 이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지금 머물고 있으니까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그러면 강제로 송환이 될 것이냐 이 여부에 지금 굉장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뭐라고 합니까? 난 책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미국에 있었고 폭력 시위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령도 안 내렸는데 내가 왜 배우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있었던 게 이번 사태의 원인이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데 근데 지금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목소리가 높은 게 사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별명이 남미의 트럼프였잖아요. 굉장히 비슷한 행동을 했는데 선거 직전까지 했던 얘기가 내가 패한다면 지지자들이 불복 시위를 하거나 군대가 쿠데타를 일으켜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선동을 했었습니다. 대선 전에요.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도 역시 비슷한 얘기를 했죠. 부정선거 얘기도 하고 지금 브라질이 부정선거 의혹이 이제 예전에 많았었어요. 그래서 1996년부터 전자투표로 지금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중도 우파 후보가 대선에서 패했어요.
있어요. 그때 의원이었던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그때부터 8년 동안 계속해서 이 투표 기계에 문제가 있다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부풀려온 그런 점이 있었고요. 네. 그 자기가 2018년 대선에서 이겨서 대통령이 됐는데도 투표 조작이 없었다면 내가 1차 투표에서 그냥 이겼을 것이다라는 주장을 계속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선거 전문가들은 여러 근거를 대면서 전자투표에 의한 부정선거는 있을 수가 없다. 이건 가짜뉴스다라고 설명을 하지만 이번 달에 여론조사를 해봤을 때도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지지층은 75%나 전자투표를 거의 혹은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답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하는 말만 믿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근데 아무튼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현직 행정수반이 나를 상대로 증거도 없이 제기한 혐의를 나는 부인한다라고 계속해서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미국에 머물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플로리다에 있습니다. 미국 여론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브라질 종합 격투기 선수인 호세 알도가 이제 플로리다 올랜도에 갖고 있는 집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네. 이곳이 미국에서 브라질 출신 거주민의 한 25%가 머물고 있는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가 있는 건데, 근데 미국 민주당에서는 미국이 브라질의 테러를 부추긴 독재자의 도피처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카스트로 하원 의원이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브라질로 돌려보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네. 지금 일부에서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비자를 취소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왜냐하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작년 12월 30일에 현직 국가 원수 자격으로 현직 국가 원수에게 부여되는 A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제 원수직에서 퇴임을 하면 이게 이제 정지가 되는 거잖아요. 네. 들어갈 때 목적하고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미국을 떠나거나 아니면 30일 이내에 비자 지위 변경을 요청해야 되거든요. 미국 네. 법에 따르면. 근데 이제 개인이 미국에 체류할 근거가 없으면 국토안보국의 추방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비자 지위 변경을 시도하지 않는다면 보낼 수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백악관 측은 아직은 브라질 정부의 공식 요청을 받지 못했지만 요청이 오면 진지하게 검토해보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브라질 대법원이 수사를 허용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해 이 강제 송환될 가능성이 커진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폭동이 일어나자마자 병원에 가서 그냥 들어누워 버렸다. 네. 이런 얘기도 지금 했는데 네. 하루 만에 퇴원을 하긴 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한데 행동을 네. 보면. 근데 앞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정선거 음모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것 말고도 음모론이 더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지금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이 부정선거 주장을 확산을 시키면서 대규모 시위를 조직한 주요 도구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폭동이 일어나기 며칠 동안 틱톡하고 유튜브에서 대선이 불법적으로 치러졌다라는 주장이 굉장히 빠르게 다시 유포된 것으로 지금 조사 결과 나타났어요. 그래서 브라질 국립과학기술연구소도 폭도들이 이렇게 왓츠앱이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에서 처음 조직이 되다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더 이제 널리 알려진 SNS로 세력을 불려갔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썼나 들여다봤더니 게시물이 차단되면 안 되니까 문제가 될 만한 단어를 변경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브라질 퇴역 군인들이 시위 구호로 사용하는 단어, 그러니까 정글이라는 뜻의 이제 셀바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파티랑 결합한 표를 만들어서 브라질리아에서 열리는 셀마의 파티에 참여하라라는 메시지를 뿌리는 방식으로 변형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셀마의 파티에 언급하라는 게 폭동에 참여하라는 그런 의미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것과 함께 브라질의 봄이라는 해시태그도 트위터를 비롯한 뭐 SNS에서 널리 사용이 됐는데, 이 브라질의 봄이라는 단어가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책사였던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가 작년 10월에 브라질 대선 전후를 근처로 해서 선거 부정 음모론을 제기했을 때 사용했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제 폭동이 발생한 전후로 소셜 미디어에 이 폭도들이 직접 촬영한 라이브 방송 게시물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예. 실시간으로 수천 명이 보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지금 이 브라질의 이 연구소 측은 이 SNS 플랫폼이 이런 일을 막기 위한 규칙이 없거나 작동하지 않은 게 아니냐라는 지적을 내놨는데, 그래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는 이번 사태를 옹호하는 게시물을 삭제하겠다라는 방침을 내놓긴 했는데 좀 뒤늦게 내놨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즈는 이번 공격의 원인을 집단 망상이라고 규정했다고요? 네, 과거 이제 남미에서 이제 폭동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네. 그것과 달리 이번에는 뿌리 깊은 음모론에 의해 주도됐다는 점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 포린 폴리시는 이번 폭동이 보소나루가 떠난 뒤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보소나리즘의 힘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극우 세력들이 지금 우리 생각보다 얼마나 더 많이 연결돼 있고 동원이 가능한 상태인지를 증명한 것이다라는 분석을 했는데요. 네. 특히 SNS를 중심으로 뭉치잖아요. 이제는. 네. 그러니까 국내외를 가리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폭동 과정에서도 미국 마이애미에 있는 일부 계정이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냈는데 이 마이애미는 이제 앞서 미국에서 일어났던 의사당 난입 사태를 일으킨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금 플로리다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 그 지지 세력의 본거지로 꼽히는 곳이 바로 마이애미입니다. 그리고 일부 극우 인플루언서들도 시위 참가자들이 이동을 하거나 식음료, 필요한 물품 보급을 지원한 정황도 지금 조사 결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간단하게 볼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부정선거 주장 지금까지도 네네. 하고 있는 네.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런 세계적으로. 주장이 어느 순간 힘을 받기 시작하면 네.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렇죠. 모르다. 점점 세계 정치는 극단화되고 있고요. 네. 근데 지금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지지자들 네. 이 사람들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 측과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 의심을 지금 계속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트럼프 캠프 핵심 전략가를 스티브 배넌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건의 배후에서 트럼프 캠프의 핵심 전략가들이었던 인물이 이 선거 부정 음모론의 노하우를 전수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네. 지금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아들이 있습니다. 에드와르드 보우소나루가 있는데 2021년 9월에 미국에 가서 이 스티븐 배넌 또 소셜미디어 업체 게터의 CEO인 제이슨 밀러 등을 포함한 트럼프 쪽 인사들을 만났었다고 해요. 워싱턴 포스트가 그 점을 굉장히 주목을 했는데 이때 에드와르드 보우소나루가 선거 조작을 주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들과 의견을 함께 나눴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배넌이 자신의 이제 팟캐스트를 하거든요. 예. 작년 브라질 대선이 있었을 때 투표 기계가 선거를 훔치는 경우에만 보우소나루가 대선에서 패배할 것이다 라면서 선거 조작론을 제기를 했었고 우리가 지면 무조건 조작이다. 그렇습니다. 게터와 또 다른 극우 소셜미디어 팔러가 있는데 예. 그때 이곳들이 또 이 배넌의 주장을 굉장히 빠르게 확산을 시킨 점이 있거든요. 이건 이제 확인이 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연결이 돼서 이게 발생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지금 의혹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만났다고 하지만 사실상 배운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사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좀 미국 내에서도 참 트럼프 전 대통령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이 그렇죠. 많은데 이게 브라질까지 연결이 되는 거 어떻게 봐야 될지 좀 그런데요. 이번 대선 불복 사태로 오히려 룰라 대통령의 권력이 강화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AFP 통신이 분석을 한 건데요. 왜냐하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도 지금 일부는 이번 폭도들의 행동에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까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사태를 계기로 의회와 대법원이 이제 국가 통합에 힘쓰자라면서 단결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룰라 대통령이 이번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의회와 대법원 지도자들을 모아서 폭도들의 행동에 대한 만장일치 비난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연합, 남미의 많은 국가들이 룰라 대통령을 우리는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라는 그런 성명을 발표했고요. 보우소나루 지지자들이 군이 쿠데타를 일으켜라라고 요구를 했지만 군대가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국 내 전문가들은 이번에 국제적인 움직임이 룰라 대통령의 위치를 오히려 강화하지 않겠느냐. 그 전 세계에 보다 중요한 지도자로 인식이 될 것이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하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지금 이 사태를 보니까 룰라 대통령을 반대하는 세력의 힘이 결코 약하지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룰라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게 국민 통합이지만 여전히 굉장히 어려운 과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브라질이 차지하고 있는 네.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 있어서 위상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경제 아니면 세계 네. 정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그렇죠. 우리가 좀 향후 계속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계이면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성환의 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배달 외식 상품권 당첨자 5분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올려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